화재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생생한 소식을 사회부 구자준 기자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돋보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문이 사라진 아이. 구 기자, 이건 뭐 어떤 사건인가요? 예,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난달 29일 저녁에 경남 창녕의 거리에서 발견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온몸에 학대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고 자기 발보다 훨씬 큰 그 어른의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시민이요. 화면에 보시면 노란 머리의 시민이 이 아이를 구조한 시민인데 편의점에서 아이를 치료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제 의붓 아버지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구조 당시에 아이의 모습이 조금 보기에 참담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조 당시 아이의 상태를 직접 목격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얼굴에 뭐 그려놨나 싶을 정도로 그냥 양쪽이 그냥 시퍼렇게 막 눈이 부어가지고 지금 부모님한테는 못 가겠네 이렇게 넌지시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짖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양쪽 손가락이 둥둥 부어가지고. 네, 목격자들의 증언만 들어도 참 끔찍한데 아이의 아버지 대체 왜 아이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던가요?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의붓 아버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모는 원래 오늘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요. 조사 일정이 좀 연기가 돼서 이번 주 중으로 조사 일정을 잡았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이는 부모 2명 모두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친모가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이 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같이 모셔서 저희가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 최근에 충남 천안에서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감금돼서 결국 숨진 사건, 또 이번에는 지문이 이렇게 사라질 정도로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사건. 최근에 학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대의 수위가 일단은 장기화되고 또 재학대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지금 이렇게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화상을 고의적으로 입힌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상해죄가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감별이 안 된 채 은폐가 되는 지경에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구자준 기자, 지금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아이, 현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찰은 현재 아이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 수년간 학대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이 가족이 이전에 경남 거제에 거주하다가 지난 1월에 창녕으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수업을. 그 출석은 또 100%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또 이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영상 강의가 아니라서 아이를 또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집을 찾아갔는데 친모가 신생아가 100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또 못 봤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아이는 주변으로부터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 사례처럼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오늘부터는 학교 많이들 등교를 하지만 그동안 학교를 안 갔었잖아요. 그만큼 집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가 벌어질 뭐 빈도나 이런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던데 우리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 아동학대를 하지 않던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대를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예. 지금 이제 발굴되는 사건을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씩의 학대의 어떤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관계를 좀 호도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은 아동학대가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이 사실은 사건화를 안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복지법만을 적용을 해서 일종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심각하게 범죄 피해, 지금 사건들 다 범죄 피해잖아요.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화가 되는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 비해서 거의 발굴 가능성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보니까요, 교수님 좀 안타까운 게 통계를 살펴보니까 아동 학대가 76%가 넘는 통계 수치가 부모로부터 당했다. 이게 뭐 의붓 아버지든 뭐 친부모든 상관없이 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특이성상 가정 내에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비밀리에 사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경찰들이 인지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성인이라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결국은 부모를 신고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신고의 절차가 아니다. 이런 데다가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해봤자 우리나라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아동이 결국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계속 초래되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고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니까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 이런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있긴 있었나 봐요.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만 6세까지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경찰에다가 이리저리 2차 저차하여 출생신고는 되어 있으나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신고 의무자가 늘어나서 사실은 지금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대상 직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신고가 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해자가 있는 가정에다 아이를 돌려보내는 지경이다 보니까 재차 재학대가 발생해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가정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해서 인지됐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리를 못 시키다 보니까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가방 사건은 사실은 작년도 5월 5일 날 신고됐던 사건입니다. 네, 보면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동안은 학대 아동에 대해서 좀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좀 조기 발견을 하도록 힘을 쓰기는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말씀하시다시피 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서 보건복지부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처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진이 신고한 경우에는 아동이 복귀 의사를 밝히더라도 분리보호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런 시스템들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좀 어떤 보완 대책이 지금 가장 시급한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도 112에다 신고를 하고 피해 아동도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112에 신고를 했는데 사건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법상에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의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심한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한 3%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97%
케이스는 발각도 안 된 채 가정 내에 묵은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가가 나서서 이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윗집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밤새 비명을 지른다. 그러면 아랫집 사람들이 얼마든지 112에 신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문화 중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님. 내 아이의 교육은 내 엄마니까 내가 시킨다. 내가 아빠니까 내가 시킨다. 내가 뭐 때려서 아이를 가르치는 건 내 소관이다. 이런 식의 좀 문화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우리가 훈육한다. 에다가 거기다가 훈육할 때 체벌한다. 옛날에는 사랑의 매 이래서 집에다 걸어놓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신체적인 폭력은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점을 다 같이 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주먹질을 하거나 도구로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즉시 네. 신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신고를 했을 때 사건화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에서. 사건화를 안 해주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네. 예. 근데 뭐 그 충남의 9살 아이도 그렇고 이 창녕의 10살 아이도 그렇고 지금 왜 때렸냐, 왜 이런 학대를 했냐 물어봤을 때 뭐 개모든 개부든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 뭐 말씀하신 거죠. 훈육이다. 네. 이 훈육과 체벌 정말 어떻게 보면 학대 이 참 애매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폭행은 네. 그것이 무엇이라도 학대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네. 언어적인 폭력도 물론 학대이긴 하나 예, 어쨌든 주먹질을 하거나 도구로 때리거나 일단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모두 학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는 폭행을 하셨다면 네, 네. 경찰은 무조건 사건화를 해줘서 네. 지금 이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피해 아동들은 사실은 조금 나약한 존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 주변 사람들의 감시, 감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